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늘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감정평가론을 해야 되는데요. 감정평가가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고요. 지난주에 그 지역 분석 앞까지 했는데, 지역 분석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가도 용어만 묻는 문제도 있어요. 용어만 묻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해마다 한 문제는 나옵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 문제 가까이도 나오고요. 그 두 문제는 그저 줍는 거예요. 용어만 알아도 줍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하시고요. 감정평가에서 세 문제를 맞추면은 굉장히 선방하는 거예요. 어려운 파트니까. 근데 감정평가에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춘다면 그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럼 반드시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문제는 건져야 되고요. 3문제 선방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좀 벌충을 하면 되죠. 자, 지난주에 했던, 오늘 이제 할 분량이 좀 많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를 타이틀만 적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개발론에서 마지막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했죠. 타당성 분석에서는 GCC 타투 했죠. GCC 타투. 자, 이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으면은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머리에 쫙 연상이 되겠죠. 그 정도 내공은 되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거죠. 그 지역의 소득, 인구, 고용, 교통, 산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 시장 분석은 수급 분석이죠.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요. 특정 부동산의 이건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특정 개발,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타당성 분석은 이제 드디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는 것이 이제 투자 분석이죠. 타당성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이 타당성 분석에서 했고요. 다음에 나머지 좀 잡다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뭐 입지계수 이런 거는 원래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개발론이 끝나면 입지론이 들어가나요? 지대론 들어가나요? 지대론에서는 체크해야 되는 게 일단 농경지 지대론에서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거는 이제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수송비 절약분, 요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단어의 뜻이 최대 지불용익이라고 그랬죠. 최대 지불용익. 이 공부를 한 후에는요, 책을 읽은 후에는 내가 요 단원에서 한마디만 하라면은 뭘 기억을 해야 될까?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되면은 하루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계획표 짜라고. 지지난주 했나요? 짰습니까, 근데? 안 짰나요? 아주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보고 있어, 그냥. 뭐, 너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계획이란 건 없었다. 앞으로도 내 인생에 계획은 없을 것이다. 아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겠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뭐 해도 얘기 안 듣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획표를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획표를 짜든 안 짜든, 이, 하루 만에 다 해야 되잖아. 하루 만에 나중 가면은 하루 만에 다 한다면은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다 일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틀릴 확률보다는 커다란 흐름을 몰라서 틀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질문은 가장 겉에 테두리부터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니까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할수록
그거는 난이도가 높고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이게 뭐라고요? 입찰지대? 최대 지불 용역이에요. 최대 지불 용역. 그랬을 때 초과 이유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량 분석, 전반적인 거 다 분석한다. 이건 수급 분석. 이거는 이 경쟁력,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분석하는 대상 개발사를 초점 맞춰서. 이거는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성, 구체적 수익성. 현금 수익 측정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해서 타당한 거는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종 결정 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은 가장 핵심되는 것이 기억이 나도록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했죠. 여기서는 동선다 했잖아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이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거지 분화 현상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뭐 이렇게 순서도 알아야 되죠. 중심 업무지구부터 천이지대, 저고통 순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은 축 이론, 교통축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 이게 주거지 위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경공업지대, 자신들이 일하는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고소득층은 주거분리 현상, 이 바깥에 이 주거분리 현상이니까 따로 떨어져 지내는데,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간선도로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선형 이론. 그다음에 다이심 이론은 이 위 두 이론은 핵이 한 개밖에 없는데, 핵이 여러 개가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이 점진적으로 여러 개 핵이 통합되면서. 그 여러 개의 핵이 성립하는 이유 네 가지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냥 일단 패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네 가지 기억나나요? 기억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직접 생각나요? 동종업종은 그렇게 직접해서 하나의 핵을 만들고요. 이종업종은 따로 떨어져서 핵을 만들죠. 동종, 이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종, 이종 이거 다 핵심만 보고 그게 동종, 이종 이게 가장 기억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주변에 핵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다 덮었을 때 가장 꼭 핵심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가장 내가 요거 나오면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나씩 기억해 두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론으로 넘어가나요? 입지론에서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렇게 갔죠. 농업입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T 내내 지대론을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집약농업은 도시 근처에, 조각농업은 바깥에. 그다음에 여긴 최소비용 이론이었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죠. 그래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노동지향입지 이렇게 되는데, 수송비 관점에서는 원료지향입지, 시장지향입지, 입지 자유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료지수 M으로 얘기를 했어요. 원료지수 M이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그 다음에 1이면 입지 자유형. 그 다음에 상업입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크리스탈러하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좀 더 많다 그랬죠. 크리스탈러 이론하고 허프나 레일리나 허프, 레일리가 먼저 주장한 사람이고요. 중력 모형을 그 다음에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그랬죠.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중심지가 뭐 정육각형으로 형성되느냐, 뭐 원형이냐,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 그리고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 그 성립 조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구치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일리와 허프는 중력 모형하는 이유가 만유인력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걸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고요.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거시적인 분석을 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미시적인 분석을 했고요. 이 사람은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지만 이 사람은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쟁 점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두 중심지만 봤죠. 근데 이 사람은 경쟁 점포 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을 했죠. 경쟁 점포 수가 여러 개인 경우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마찰계수나 시간거리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가 마찰 계수가 2호만 출제가 됐으니까 레일리 공식이랑 똑같아요. 뭐 한두 번 정도 이런 이제 뭐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이론으로 많이 출제되기보다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케팅 했죠. 마케팅에서는 시고관 했죠.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요거는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져서 요 S가 뭐예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이건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눈 후에 표적을 정하고요. 그 표적에서 표적을 정한 시장에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죠. 차별화의 네 가지를 섞어서 하다. 이 차별화의 네 가지가 뭐예요? 두 글자가 두 개 있고 네 글자가 두 개 있어요.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 안 되면 그렇게라도 기억하든가. 두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공부하는 방법에 이게 사진 찍듯이 찍어 놓든가 이거를 머릿속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고. 됐나요?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가면은 간평 분류 했고요. 간평 분류에서는 현조, 기소, 1구부 했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원칙이 현황평가고요. 예외적으로 조건부평가를 하죠. 원칙이 현황평가인데 다만 전제조건이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해야 되겠죠. 현황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예요. 저희 아파트 길 건너편에 단독 택지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단독 주택이 몇 채가 들어섰어요. 그 굉장히 넓은 단독 택지인데 들어선 단독 주택이 몇 채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직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뭘 할까요? 놀리기가 아까워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마 자기 땅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추 심고 지금 뭐 이렇게 가지도 심고 이렇게 농사 지어요.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 소유죠. 자, 근데 그런 땅을 평가를 한다면 그걸 농지로 해야 되겠어요? 그건 대로 해야 되겠죠. 대. 일시적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을 그걸 농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농민이 자기 땅에다가 농지에다가 허가 없이 그냥 주택을 짓고 산다고 해서 그걸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건 제외하고 현황평가예요. 지금 상태대로 하는 평가. 건부지 평가라 그랬죠. 그럼 건부지가 생각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 요거는 나지상정평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이렇고요.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예외라 그랬죠. 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은 중요한 용어라 그랬어요. 가격조사 완료일이 원칙이지만 얘네들은 가격조사 완료일과 달리 미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면 기한부 평가, 과거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면 소급 평가. 이렇게. 그다음에 1구부 했고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거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구별해서 평가하는 거죠. 원칙은 개별평가잖아요. 원칙이 개별평가라는 얘기는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하는 거지만 이거는 물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물건마다 하나씩 하는 얘기인데 이건 둘 이상의 물건을 한 번에 하는 거고 얘는 하나의 물건인데 두 번 이상의 평가를 한다 이 말이고요. 부분평가는 부분만 한다는 얘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구별했고요. 가치는 추상적, 가격은 구체적. 가치는 주관적이라면 요거는 객관적. 가치가 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라면 요거는 과거값. 이것이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면 아이고 의도한 게 아닌데 없다 사라졌다
보여요? 고맙습니다. 이 좋을 때 이래야 되는데, 그죠? 좋을 때 이래야 조금이라도 깨워가지고 가는데, 아직 좋을 때가 아니라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거 나중에 좋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부러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오차가 나타나는 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지만 가격은 오직 하나. 됐나요? 장래 기대인 편익의 현재 값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과거 값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가치 가격 구별하는 거였고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 있었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형 이름은 뭐고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죠.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누구예요? 효상유 또는 유상유죠. 여기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고요. 효용성이나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 어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셋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 그랬죠. 상관결합에 의해서. 이것도 가치 형성 요인도 어느 하나가 따로따로 독립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호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효용성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도 하죠. 시험에서는 뭐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가치 발생 요인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거 뜻을 물은 적도 있기는 해요. 효용성이란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도다. 효용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겠죠. 또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치 재원칙, 가격 재원칙이겠죠. 여기서는 5가지. 일단 먼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추가로 여러 개 되면은 3가지 더 하시고, 내부 관련 원칙에 균형의 원칙이 있고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돼야 되고요. 여기에 어긋나면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의 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고요. 또는 한정 가격에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내부 관련 원칙이 있다면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 있죠. 이거는 달동 내고급 빌라 있잖아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거기에 어긋나면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에 끊임없이 변하죠.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면 발생 요인도 변하고요. 가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기준 시점을 하거나 또는 시점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동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다음에 대체 원칙에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어떤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효용이 비슷하다면 결국은 가치는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과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의 가격을 보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한다면 당연히 대체 가능한 다른 사례를 수집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는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특히 비교 방식에서는 이 대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것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게 5개고요. 요게 된 분들은 추가로 3가지를 또 하는데,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난이도가 높죠. 수익을 배분하는데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해서 최종적으로는 토지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하고 토지 잔여법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수익이 점점 체감한다. 이것도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적용된다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의 원칙이 있고요. 이거는 초과 이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초과 이윤은 결국 없어진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초과 이윤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초과 이윤이 나타날 걸 고려해서 평가하면 너무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했죠.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20분이나 가네. 10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복습하는 훈련들을 하시라고요. 주제별로. 제가 저하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주제별로 어떤 게 중요하다 이제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동영상을 계속 요거 매주 첫 번째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든가. 그죠? 지금 벌써 졸음 오는 거 참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죠 벌써. 아닌가요? 자, 오늘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부터인가요?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똑같은 회사가 만든 아파트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게 꼭 이게 주거 지역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상업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용도의 토지라 어떤 용도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게 주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업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용도인데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서 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용도적 지역입니다. 이게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그 용도적 지역을 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공법상 용도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은 있죠, 당연히. 공법상 용도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주거용을 더 많이 사용할 리는 별로 없죠. 그래서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을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을 판정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 표준적 이용으로 표현해요. 표준적 이용. 가장 일반적인 이용을 말하죠. 가장 일반적 이용이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거죠. 가장 일반적인 이용이 상업용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서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 과제가 바로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 범위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 개별 부동산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일치합니다.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일치해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뭘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최유효 이용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 물건의 가격을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지역 분석에서 최유형 판정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다 맞추니까 좀 더 어렵게 출제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 하면 벌써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도시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도시 성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도시 관리계획이죠. 맞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도시 관리 기본계획, 집행계획은 도시 관리계획. 그런 것처럼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 판정을 하는 것은 개별 분석. 됐나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분석, 판정을 하는 것은 개별 분석.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선행 분석이 돼야 되고 얘가 후행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분석이지만 얘는 그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거시적인 분석이라면 미시적인 분석이고 이것이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면 요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고요. 이게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면 여기는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겠죠.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가격 원칙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된다면 부동산의 특성에
요거는 개별성이나 뭐 용도 다양성 관련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하나의 주제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출제가 지금까지 된 문제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반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반이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요. 이렇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복습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분석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쓰고, 여기는 이제 뭐 가장 핵심되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사 지역 하면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죠. 여기서는 용도적 지역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유사 지역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거리 원근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이 수급권은 수급이 뭐를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을 줄임말이고 수요 공급은 시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동일 시장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장 범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석하고요. 인근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근 지역의 경계라든가 요건 몇 가지 조금 더 있어요. 인근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지역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농촌이나 도시 지역 전체를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지역 전체를 말해버리면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가 다 들어와 버리죠. 그거는 동일 수급권에 가까운 말이에요. 동일 수급권은 이 안에 다른 용도 지역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범위가 그 지역사회 전체에는 될 수는 있어도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좁은 지역이 돼야 되겠죠.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죠. 그리고 이거는 공법상 용도 지역과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요. 또 인근 지역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철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표준적 이용에 따라서 판정을 하면 돼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뭔지를 보고 그러한 용도가 있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인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유사 지역에선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요. 어떤 걸 비교하려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얘를 좀 더 특성을 잘 알려면 비교하는 것이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옷을 사든 가구를 사든 우리가 뭐를 살 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더 분명히 특성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 한 가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됐나요?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사례 수집을 위해서 한 가지,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됐나요? 자, 이 인근 지역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인근 지역 안에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 사례가 제일 좋아요. 지역 특성이 같으니까. 근데 이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좁아버리면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가격 수준이 더 압축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해?
사례를 수집하기는 쉬울 수 있어도 이게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편차가 커버려서. 됐나요? 네, 그런 내용도 함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 지역이라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대체에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유사 지역에서 여기에 사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먼 데까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에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동일 수급권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이만큼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실 때도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경우 175쪽에 그 지역 분석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밑에 필요성을 보세요. 175쪽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죠.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하고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인근 지역의 개념,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아까 경계와 범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명백한 경우도 있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 이제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다음에 디귿에서 말하는 것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 범위 지역인데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지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디귿에 있어요. 다음에 리얼에 있는 내용은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고 너무 좁으면 사례 수집하기가 좀 어렵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거기에 하나하나 꼭지마다 하나씩 주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매기거나 1, 2, 3, 4 이렇게 매기는 거는 다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씩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거기 하나하나마다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하나별로 가장 핵심되는 것들을 괄호를 친다거나 아니면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 하나 자체가 한 권 자체가 이제 단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넘기면서 요 키워드만 위주로 보면 되는 거죠. 다음에 유사지역에서도요, 괄호 2번에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오시고요. 그 유사지역 분석의 필요성에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사지역을 왜 분석한다?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사례 수집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지역 사례 자료를 구해서 하기 위해서.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꼭지마다 그런 주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락마다 주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이 글을 읽으면.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 하면은 이거는 의의 니은을 보시면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소집의 최원방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는 용도지역별 동일 수급권 판정은 이건 뭐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것도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주거지는 통근 가능 지역 범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통근 가능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거지의 경우.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좀 중요도가 약간은 낮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업지는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뭐 이렇게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공업지는 공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비용이죠, 비용.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거지의 경우 통근 가능. 상업지는 수익이 가장 키워드. 딱 한 단어를 말하자면은 상업지의 경우에는 수익이죠. 공업지의 경우에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하나만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찾는 훈련들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한 문장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가 기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다른 과목에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근데 뭐가 핵심인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훈련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훈련하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구나. 왜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까? 좀 이렇게 자꾸 곱씹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문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문장일까? 생각이 안 나면은 그러면 이제 물어라도 보든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건 제가 뭐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럼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번호를 알려드리는데 사실 뭐 별로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화 알려줘도 관계가 없어요. 뭐 전화를 해야 무슨 오히려 제가 이러니까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주지 말아야 되겠어. 이게 사람이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다가가기만 하니까 도망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밀기만 하니까. 맞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 요건도 없는데 용건도 없는데 자꾸 문자 보내지 말고.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후보지 이행지 마지막 농지는 됐고요. 후보지 이행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죠. 근데 이제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이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지 이행지 하면은 이제 전환 후 이걸 기억하는 거죠. 전환 후. 근데 이게 원칙이고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 자,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리가 된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인근지역 생애주기는 넘어가시면은 이건 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분의 1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용어들을 봐야 돼요. 감정평가 3방식 이 용어들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 3방식에서 괄호 쳐넣기 용어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출제되는데 이걸 틀린다. 이거는 이제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죠. 세 가지 방식이 이제 비교 방식도 있고 뭐도 있고요. 비교 방식도 있고 원가 방식도 있고 수익 방식도 있고 하죠. 자, 이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고요. 요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용,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죠. 이건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수익을 획득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자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얼마를 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장래 발생할 편익을 보고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도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야 되겠죠. 근데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된다는 얘기죠. 시장하면 수요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비교라는 것은 이미 거래된 사례를 보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괄호 쳐넣기해서 묻는다고요. 괄호 쳐넣기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 각각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공통점이 뭐예요? 비교가 있죠. 비교 있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어쨌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건데 거래 사례로 비교하느냐, 임대 사례로 비교하느냐, 가격을 구하느냐, 임대료를 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의 경우에는 원가법,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원가법이 용어 기억하기가 제일 헷갈려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수익 방식이에요. 여기는 수익 환원법이요. 여기는 수익 분석법이고요. 여기 이제 환원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환원시키는 거는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여러 시점에서 발생하니까 그거를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는 건데, 이거는 수익 분석은 여러 시점에 발생하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해 발생하는 수익만 보고 그냥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수익 분석이에요. 환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격을 구하는 거고 얘는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가격 구하려면은 한 해 버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장기에 걸쳐서 이 수익이 발생하니까. 자, 여기서 영어가 얘가 제일 쉬운 이유가요, 얘는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여기도 붙어 있어요. 시상가액에 수익 가격 또는 수익 가액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익 임료 어때요? 다 수익자 붙어 있죠. 맞아요. 아,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참. 이 정도 다 알고 계시죠? 다음에 여기 이제 비교 방식, 여기 이제 시장성이죠. 비교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는 비준 가격 또는 비준 가액, 여기는 비준 임료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빼놓고 B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비교 요거나 시장성. 근데 얘가 지금 제일 용어가, 여기가 적산 가액 또는 적산 가격, 여기는 적산 임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비용성에다가 원가 두 개에다가 적산 세 개죠. 한 개, 1, 2, 3죠. 1, 2, 3.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 그러니까 안 되면 사진으로 찍으라고요. 아, 요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됐나요? 원가, 적산 하면 되잖아요. 다 안다며요. 좀 전에. 자, 이제 지어놓고 이제 다 써볼게요. 자, 이게 비교 방식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장성의 원리고, 이제 여기는 비교법이죠. 원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는 비준 가격 또는 비준 가격, 비준 임료, B자 다 붙어 있으니까 됐잖아요. 자, 여기서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의 가격은 원가법, 여기는 적산법, 여기는 적산 가액, 적산 그것만 알아도 벌써 나오잖아요. D가 뭔지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원가, 적산만 알아도 됐나요? 이게 원가, 적산만 알아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 찍듯이 하라는 게, 이게 이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궁하면 통하면 궁하고,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테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구나. 꼭 반드시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거나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그 정비법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잖아요. 그 공법에서 정비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복잡하다고 근데 포기한다고 했더니만 그거 쉽대요. 그러면서 뭐가 어렵냐, 정비법이 저보고. 그래서 그 조합도 뭐 별 거 있고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무슨 뭐 관리처분 계획 뭐 있는 것도 있고 뭐 추진위가 있고 없고 뭐 복잡하다고. 정비사업 안에서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복잡한 거 어떻게 하냐. 안 어렵다고. 조합이 어렵다고. 조합은 두 개는 없어, 두 개. 주거자 들은 건 없대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 할만하네. 주거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발견을 한 거겠죠.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또 관리처분 계획하니까 그거 관리가 있으니까 관리가 없대. 앞에 주거환경관리 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관리차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뒤에 관리처분 계획이 없대요. 앞에 관리가 있으니까 뒤엔 관리 없대. 다른 건 관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야 된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자꾸 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뭔가는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정일이 나오면 그냥 3년이래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3년이 하래요. 예정일 나오면 3년이에요, 3년. 그런 거 있나요? 예정일 뭐 3년 나온 거 있어요? 그냥 3년 하래, 그냥. 예정일 하면 3년. 그러니까
저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예정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드러났으니까 이제 혹시 시험 보다가 예정일 나오면 3년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 뭔가는 터득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됐다고 치고요. 됐다고 치고 이게 시산가액이잖아요. 식산가액, 적산가액, 적산임료. 자, 이게 세 가지 방식에 의한 이 시산가액이 각각 다르겠죠. 금액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삼면성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 그래요. 같은 값이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점차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평가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 시산가액 조정을 할 때는 이 가격, 이 가격, 이 가격 세 가지 가격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산술 평균하면 돼요, 안 돼요?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요. 일종의 가중 평균이죠. 가중치를 달리 해야 되죠. 가중치는 달리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은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신뢰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봐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식이 있으면은 다른 방식이 있어요. 부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지난 순환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물건별 평가에서는 건물은 원가법, 살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식을 주방식이라 하고 예외적인 방식을 부수방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식의 것을 더 가중치를 높게 해야 되겠죠. 부수방식의 가격을 좀 가중치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시산가액 조정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좀 쉬고 3방식 적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